VOA 세계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이날 연설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허세와 우왕좌왕 그리고 혼돈의 4년은 이제 필요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새로운 장과 더 나은 이야기에 대한 준비가 됐다며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미국의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대변인이었던 스테파니 그리샴 씨와 공화당 소속 존 자일스, 애리조나주 메사시의 시장 등 과거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도 찬조 연사로 나섰습니다. 그리샴 전 대변인은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열광적 트럼프 지지자였던 자신이 백악관 참모진 중 처음으로 사임하는 길을 택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확정짓게 됩니다. 한편 미시간주 유세 일정을 이어간 트럼프 후보는 이날 자신이 당선되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연방 사법 집행의 엄청난 부분을 이민 관련 집행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집권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엠폭스가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태국 당국이 21일 밝혔습니다. 통차이 키라티 하타 야콘 태국 질병통제국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최근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지난 14일 입국한 65세 유럽인 남성이 엠폭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감염된 엠폭스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풍토병 클레이드 1의 변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으며 이르면 23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차이 국장은 이 남성이 14일 오후 6시경 입국한 뒤 다음날 증상을 느끼고 의사를 찾았다며 이 남성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태국 내 43명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단계 경보에 해당하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도 스웨덴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16일 관련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특히 변종 클레이드 1B는 성접촉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도 쉽게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폭스는 감염 시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주머니가 맺히며 치명률은 1에서 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에서 파키스탄인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21일 경찰의 초기 조사를 인용해 이번 사고는 20일 늦은 시각 이란 중부 야즈드 지방에서 버스 제동장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11명과 남성 17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중 7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야즈드주 관리가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순례객들은 이란을 거쳐 이라크에서 열리는 시아파 주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이웃이자 형제와도 같은 파키스탄 정부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면서 관련 당국이 구호와 치료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주재 파키스탄 영사부 직원들도 후속 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란은 매년 17,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세계 최악의 교통안전 관련 기록을 갖고 있으며 사고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차량들로 인해 발생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집트, 카타르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기자들에게 협상은 완료돼야 하고 앞으로 며칠 안에 타결돼야 하며 그 결승선의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떠한 장기적 점령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최근 중재국 카타르, 이집트와 도출했던 새 합의안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일정과 장소를 명확히 밝히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방어적 성격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침략 전쟁 연습이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주한 미 공군 전투기들이 23일까지 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을지 프리덤 실드와 연계해 훈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9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2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방어적 성격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침략 전쟁 연습이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동맹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UFS가 침략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just patently false. As you know, these exercises are defensive in nature. They're also long-standing, and these are opportunities for our forces to work together on interoperability.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을지 프리덤 실드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해 이 연습은 방어적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연습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미한 양국군이 상호 운용성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작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19일부터 29일까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군사훈련인 UFS 연습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북핵 대응 훈련도 처음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위치정보 시스템 교란과 사이버 공격,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위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현실적인 위협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UFS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공보문을 내고 UFS는 방어적이거나 투명한 연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적이며 도발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 18일 워싱턴 독에 출연해 UFS와 관련 매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do it every year. It helps to sustain readiness and our ability to respond quickly to challenges.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가 바뀔 경우 미국, 한국, 일본 3국이 캠프 데이비드 합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엔 가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일본, 한국과의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hypothetical other than to say I think our alliance with Japan and South Korea are strong, stronger than they've ever been.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도 우리 동맹은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한 미 공군 전투기들이 23일까지 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와 연계해 훈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제7공군 예하 제51 전투비행단은 19일 한국 오산 소재 51 전투비행단의 준비태세 훈련이 8월 19일 시작해 23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1 전투비행단 공보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반복적으로 실시해온 비행단 준비태세 훈련을 비행단 사상 최초로 을지 프리덤 실드 24 훈련에 통합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1 전투비행단은 현지 비행, 신속 전투 배치 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현지에서의 비행단 준비태세 강화뿐만 아니라 7공군과 주한미군의 지휘통제 훈련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비행단 소속 항공기들과 병력들이 한국 내 공동작전 기지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며 낯선 환경에서도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단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엄 맥키번 제51 전투비행단장은 보도자료에서 이 같은 규모와 성격의 훈련 실시는 이곳 한국에서의 우리의 준비태세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군산에 위치한 미 7공군 예하 8전투비행단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공군은 20일 보도자료에서 이 기간 동안 양국 공군 5개 비행단이 참가한 가운데 다영역 임무 수행을 위한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공군 제11, 16, 20 전투비행단이 함께하는 이 훈련에 미 공군 F-16 파이팅 펠컨, A-10 썬더볼트 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F-15K 이글, FA-50 파이팅 이글, KF-16 전투기 등 총 200대의 공군기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 양국 공군기들은 닷새 동안 120시간 연속 2천여 회의 역대 최대 규모 출격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훈련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공군력 역량을 결합한 우리의 모든 공군력은 한국 방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All of our air power capabilities, the combined ROK-US air power capabilities, are real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맥스웰 부대표는 이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공군력도 압도하고 무엇보다도 북한 내 깊은 지역 등 곳곳에 걸쳐 존재하는 전략적 목표물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간 연합작전 환경 개선과 영내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실시간 가상훈련 시나리오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연례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24는 19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공보문에서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집단적 군사적 도발 행위가 심해질수록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길을 열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목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 간 오랜 철통 같은 동맹은 동북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인권과 책임 규명,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을 통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와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을 겨냥해 지속적으로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담긴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떨어진 장소에서 잇따라 불에 탄 종이와 기폭장치가 발견됐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절망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옹호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북한제 추정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러 간 군사적 파트너십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획득 및 사용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반복적인 노력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비밀리에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전 세계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이전을 계속해서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군사행정청은 18일 러시아가 키이우에 이달 들어 세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초기 정보에 따르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앞서 지난 11일에도 러시아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산 4기가 포함됐다고 발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영상에서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공격에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히는 등 최근 러시아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 공격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것은 북한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들을 살상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사용되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또한 북한에게 귀중한 기술 및 군사적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미치는 안보적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8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쿠르스크주 공격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배후에 있는 테러 행위라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옹호했습니다. 이어 쿠르스크 전장에서 미국과 서방 측의 각종 장비가 발견됐다면서 미국과 서방의 조종과 지원 아래 러시아 영토에 대한 무장 공격이 감행된 것은 용납 못할 침략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특히 미사일 분야 협력에 대해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분야 최첨단 기술 획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need to focus on them. What are they looking to acquire? I would think part of that would be air and missile defense. Part of it would be.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책임자가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무기 박람회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전자기술 등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핵심 군사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수품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급 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노동자를 유학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파견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20일 북한 유학생이 러시아의 불법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 국가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의 제재 이행을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라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어린 학생들의 대규모 동원과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자국민에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구축에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나라 안팎에서 강제 노동 관행을 끝내고 무기보다는 주민들의 필요를 우선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은 앞서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을 강제노동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과 관련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하는 개인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동아일보는 20일 북한이 6월 러시아와 관계를 격상시키는 새 조약을 체결한 후 유학생으로 위장한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집중 파견하는 동향을 우리 정부가 주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북한인권센터장은 VOA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자신이 동의한 대북결의 위반 행위를 공개하지 않고 관광비자나 교육비자 등을 통한 북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편법을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개되는 그런 문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거나 위반하는 그런 문구는 놓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만약 수용한다고 해도 편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회로를 찾아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편 지난 1월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을 우리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우리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수재민용 텐트촌이 추가로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의주군 수해 지역에서 10km나 떨어진 곳에도 천막 단지가 줄줄이 들어서 막대한 피해를 짐작해야 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안북도 의주군 중심부에서 최대 10km나 떨어진 지역에서도 수재민용 대규모 텐트촌이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평안북도 의주군 중심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대형 텐트촌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BOA는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총 4개 지점, 약 17,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지대에 주황색과 노란색 천막단지가 만들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엔 수해로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해 북한이 이들 지대에 수백 혹은 수천 개의 이재민용 천막을 설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BOA가 의주군 주변 도시를 살펴본 결과 추가로 5개 지점에 천막단지가 조성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의주군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신의주시 선상동과 약 7km 떨어진 고성동으로 각각 1개와 3개씩의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의주군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약 7km 떨어진 의주군 용계리의 한 지점에도 주황색 물체, 즉 천막으로 뒤덮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들 면적의 총합은 대략 17,000제곱미터로 전날 의주군 중심부에서 발견된 단지를 더하면 수해 이후 이 일대에 약 34,000제곱미터에 달하는 천막촌이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6개 규모입니다. 또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천막단지 2곳의 거리는 약 18km에 이릅니다. 수해 지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은 북한 수해로 인한 사망 실종자 규모를 1,000에서 1,500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한국 측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난했는데 북한의 이재민 천막단지 규모로 볼 때 북한의 수해 피해가 적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로 보입니다. 앞서 구병삼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번 수해가 그만큼 심각하고 이로 인한 흉흉한 민심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수해 피해로 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비상 상황에서 비난의 대상을 외부로 돌림으로써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수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BOA가 포착한 총 9개의 천막단지 중 최소 5개가 여전히 철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재민이 보름 넘게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만큼 피해 복구 역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5일 북한 당국이 수년째 국경을 봉쇄한 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당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Until 2020, there were some programs by the Red Cross and NGOs, by the United Nations to strengthen. 이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이전까지는
적어도 북한은 적십자사와 비정부기구, 유엔 등과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기경보 시스템 기술, 기후변화 적응 준비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북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수백 명과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의 안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들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와 관련해 미국은 김철옥 씨를 포함해 강제 북송된 다른 수백 명의 안위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사법적 검토나 항소도 할 수 없는 3명의 선교사들을 북한이 수년간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유린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북한에 대한 반공화국 선동이자 북한의 존엄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11월에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은 각국과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다수의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낙태, 강제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탈북한 망명 신청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포함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 등 일체의 인권 유린 상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 침해 문제 제기는 주권 침해란 주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앞서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가 없다며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 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지난 5월 북한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서한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며 인권 유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 6월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복 정치 도발 문서라면서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일 B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같은 극심한 인권 침해 국가는 더 이상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 뒤에 숨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기록은 정말 끔찍하다면서 지난 23년간 북한의 인권 침해를 철저하게 기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ors such as the DPRK can no longer hide behind the concept of national sovereignty.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지난해 중국의 탈북민 대거 강제 송환은 명백한 강제 송환 금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은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0% 하락한 가운데
북한의 주력 수출품이었던 가발 거래액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의류용 깃털과 침실용 가구 등은 수입액이 증가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입니다. 20일 BOA가 중국 해관총사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중국에 약 159톤, 총 1,047만 달러어치의 인조 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수출품인 페로실리콘의 수출액이 173만 달러인 점으로 본다면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많은 인조 모발 제품을 중국에 판매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달에 비해 가발 수출액이 소폭 감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6월 북한의 대중국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은 1,118만 달러로 7월은 이에 비하면 약 6% 낮아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온 북한의 가발 수출이 주춤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의 인조 모발 제품 수출액과 비교해도 북한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북한의 대중국 가발 수출액은 올해 1월 2,279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월과 3월 각각 1,817만 달러와 2,109만 달러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4월 수출액이 1,684만 달러로 급감하더니 6월까지 1,118만 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어 지난달엔 올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앞서 BOA는 19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해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약 18.8% 감소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현상인데 인조 모발 제품에 대한 수출액 감소가 전체 무역액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수입 부문에서도 일부 품목의 거래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가발 제조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머리카락, 즉 인모로 수입액은 957만 8천 달러였습니다. 이 역시 6월의 수입액 1,078만 달러보다 낮아진 것입니다. 또 올해 1월의 수입액 2,549만 달러에 비해선 무려 62%나 감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국의 무역액이 왜 감소했는지, 특히 가발 관련 제품의 수출과 수입액이 어떤 배경에서 줄어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인해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중 하나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my feeling i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dynamics at work that affect the China-North Korea trade situation, and one of them is. 그러면서 중국이 무역 정책을 통해 북한이 너무 거만해지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요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뱁슨 전 고문은 최근 북한에 발생한 수해 피해 등도 양국의 무역 규모 감소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한 가지 이상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 감소 속에서도 일부 품목은 오히려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약 337만 달러어치의 깃털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의 86만 9천 달러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올해 1월의 수입액 7만 9천 달러에 비해선 약 42배 높은 수준입니다. 깃털은 침구류 혹은 겨울용 의류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북한이 재료를 들여와 완제품 형태로 중국에 되팔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그 밖에 북한은 지난달 침실용 가구 약 201만 달러어치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이는 올해 1월에서 6월의 월 평균 수입액 127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일본 내각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민감한 역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개선 시도를 기시다 총리가 수용해 급진전한 한일 간 유대가 쉽게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의 평가 기준은 통일의 즉각적 달성보다 북한 주민에 대한 해법 제시에 있다며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8일 워싱턴 톡에 출연한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한 양국이 월요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한국군 장병 19,000명이 48회의 야외 기동 훈련에 참여하는데요.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국장님,
미한 연합훈련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까? 급속도로 진전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넘어서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까? Yeah, there's a lot of focus these days, and appropriately so, on the increasing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요즘 북한의 capabilities. 미사일과 핵 역량 진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미한연합훈련의 놀라운 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9,000명의 한국군과 수천 명의 미군이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상에서 훈련하고 검증될 것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도 훈련에 참가하고요. 한반도 밖에서도 군사 자산을 들여올 겁니다. 미한 동맹의 힘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연합작전, 통합작전 수행력을 입증하고요. 우리는 위협 대처 이상의 능력을 갖췄습니다. 중요한 건 수년간 이런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년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도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영내 다른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늘고 있습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미한 간 상호 방위 조약은 적을 검명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보좌관님, 그렇다면 주한 미군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I think picking up on what Chris was mentioning, I think there's important for us to, and what he mentioned earlier about 존스턴 OG 전 freedom. 국장이 앞서 의지 자유의 방패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영역 작전이라는 점이죠. 북한군이 38선을 넘어야만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아니면 그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나토, 한국과 유럽 국가들 간 자연스러운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공조도 계속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위협이 단지 38선 너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러케머러 사령관 발언으로 돌아오면요.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 어디에서 오든 한국과 한국 내 미국인들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포격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한 연합 훈련을 다영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에 물러난다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최악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그의 퇴임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까요? Yeah, Kishida's decision, I think, really stunned everyone. Stunned Washington, stunned the political world in Tokyo. I think 기시다 총리의 결정은 모두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워싱턴도 일본 정치권도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적인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을 변화시키고 자체의 방위 능력에 투자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위한 기회를 수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가장 큰 공로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수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의 실적이지요. 기시다 총리는 퇴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를 초기부터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새 총리가 누가 되든 외무상과 방위상을 포함한 새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초기부터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새 총리가 9월에 선출된 직후 며칠, 몇 주 내에 그런 신호가 나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존스턴 전 국장은 초기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해거드 전 보좌관님, 미국도 삼각 공조가 계속 강력하게 이어지길 원한다는 신호를 한일에 발신할까요?
Well, I couldn't have scripted it better when Senior Director Hooper just announced 예, 미라랩 후퍼 NSC 선임 보좌관의 최근 허드슨 연구소 발표보다 더 좋은 신호는 없을 겁니다. 연내에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한다고 했죠. 그것이 가장 좋은 메시지입니다. 새 일본 총리직을 시작하는 최상의 방식이고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신호입니다. 랩 후퍼 보좌관이 그 발언을 해서 기쁩니다. 방법과 시기, 장소는 미정이지만 3국 정상회담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기아라 미노루 방위상 외에 2명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논란도 있고요. 안보 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역사 문제는 여전히 매우 민감합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한일 양국 관계가 다시 급냉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Yeah, Victor Cha and I wrote a piece in June, soon after Japan and South Korea normalized. 지난 6월 한일 국방관계 정상화 직후 빅터 차 CSIS 한국 석자와 함께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간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전략적 기회가 있다고 언급했죠. 협력 기반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진전과 동력을 유지하려면 3국 미래 지도자들이 민감한 역사 문제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불행히도 8월 15일 우리가 본 것은 그런 정치적 이용 모습이었습니다. 3명의 일본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더 큰 전략적 이익보다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적 변화 상황에서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미한일 3국 모두 앞을 생각해야 하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 VOA에 이번 방문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공동의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뒷걸음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존스턴 전 국장님, 참배에 엄중항의한 한국 외교부처럼 미국 정부도 이번 사건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삼각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It's a reminder that history issues are still there under the surface in Japan, South Korea, and really trilateral relations. 한일 그리고 미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여전히 표면 아래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역사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서 역사의 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역사 문제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사용할지 아니면 더 긴밀한 3자 협력을 위한 전략적 이유에 초점을 맞출지 말입니다. 새 일본 총리를 포함한 3국 정부가 이 전략적 기회에 집중하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해거드 전 보좌관님,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야스쿠니 참배를 비생산적이라고 보나요? I'm sure they find this counterproductive. I mean, I just want to pick up. So yes, but I just want to pick up on something that Chris said.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스턴 국장이 언급한 지도자들의 의존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은 확실히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희망적인 부분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이 관계를 지탱한다는 것이죠. 저는 양국 국민들이 관계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거의 10%가 올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무역량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일과 미한일 관계를 넘어 중국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경제 안보와 번영에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죠. 저는 재계 지도자, 관광객, 양국 문화에 열정적인 사람들이 한일 관계에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1997년에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일본 TV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게 떠오르네요. 지금보다 불과 한 세대 전이었죠. 당시에도 월드컵과 겨울 연가가 있었고 다양한 문화적, 스포츠적 변화가 있었으며 이제는 진화한 정치적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삼국 협력을 넘는 제도적 틀을 계속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한일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과 별개로 양국 관계를 계속 구축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말이죠. 해거드 전 보좌관님, 한일 관계가 다시 얼어붙는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 반일, 반미 감정이 표면화됐을 때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동맹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미국은 비슷하게 대응할까요? Good question. I'm not sure I'd characterize it exactly that way, but I know when I can at least speak to my experience when I was 좋은 there. 질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2021년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일 관계는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접근법은 미한일 삼각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도체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한일 협력을 도모했었죠. 아니면 다자협의체 안에서 한일이 중요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했고요. 따라서 미국은 그런 접근법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때문에 그렇고 북한 때문에 그렇고 활발해진 삼국 공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뭔가 줬다가 뺏는 건 어렵죠. 심지어 정치인들도 이익으로 여기는 것을요. 정치 지도자들은 삼각공조가 이익이라는 걸 압니다. 북한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일본 국민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더 나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더 강화된 방위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빼앗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한일 관계 악화 시 삼각 협력을 통해서 양국이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의 통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경축사와는 달리 일본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이 친일 구구 세력 규합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 연설이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말했고요. 존스턴 전 국장님, 윤 대통령의 올해 연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한 건가요? Yeah, I think in at least two of his speeches on August 15th. 윤 대통령은 최소 두 번의 8월 15일 연설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전후 일본의 파트너로서의 발전에 대해 그리고 지난해 연설에선 한국 방어에 있어 일본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요. 그때 윤 대통령은 한국 방어의 필수적인 유엔사 후방 기지들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건 옳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우리의 안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한일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윤 대통령의 연설은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인식을 공감해야 하고요.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와 안보가 보장되는 강하고 번영하는 통일된 국가에 대한 비전이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 한국은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는 전략을 쓴다는 계획입니다. 해거드 전 보좌관님, 남북 간 긴장이 심화된 이 시점에 새 독트린을 통해 어떻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So achieving unification, I think, is the wrong metric. I think the right metric is to say, what is the right way for South Korea?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기준은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북한에 맞서서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원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독트린이 통일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달성하는지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한국 지도부가 취할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제 관점에선 이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과 헨리 해거드 전 NSC 유럽 보좌관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8에서 27도, 최고기온은 24에서 3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26도, 최고 30도, 안주 최저 25도, 최고 29도, 남포 최저 26도, 최고 30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5도, 최고 32도, 수풍 최저 24도, 최고 31도, 강계 최저 23도,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26도, 최고 30도, 용연 최저 26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26도, 최고 29도, 사리원 최저 26도, 최고 30도, 신계 최저 25도,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함흥 최저 24도, 최고 30도, 장진 최저 20도, 최고 24도, 해산 최저 21도, 최고 26도, 원산 최저 25도, 최고 31도, 평강 최저 23도,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청진 최저 23도, 최고 28도, 선봉 최저 23도,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하루 종일 비 오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1에서 2.5m, 오후에는 1.5에서 3.5m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에서 2.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가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와 인도주의 분야에서 대규모 공동 계획과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친구인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우리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들에서 적절한 관련 기준점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 아래 중러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있다며 중국은 최고위급에서의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다각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리 총리는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 전면적인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도 리 총리에게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갖추고 있다면서 공동의 목표는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합의한 전략 동반자 관계의 이행을 오랫동안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러중 공동투자 협력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개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리 총리는 러시아에 이어 23일 벨라루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와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안보, 무역 등의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엠폭스가 세계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태국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태국 당국이 21일 밝혔습니다. 통차이 키라티하 야콘 태국 질병통제국장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최근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지난 14일 입국한 65세 유럽인 남성이 엠폭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감염된 엠폭스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풍토병 클레이드 1의 변종에 해당하는지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르면 23일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차이 국장은 이 남성이 14일 오후 6시경 입국한 뒤 다음날 증상을 느끼고 의사를 찾았다며 이 남성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태국 내 43명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단계 경보에 해당하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스웨덴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서 16일 관련 경보 수준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특히 변종 클레이드 1B 계열은 성접촉을 포함하는 일상적인 접촉으로도 쉽게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엠폭스는 감염 시 독감과 유사한 증세와 함께 피부에 크고 작은 고름 주머니가 맺히며 치명률은 1.1에서 5%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에서 파키스탄인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해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21일 경찰의 초기 조사를 인용해 이번 사고는 20일 늦은 시각 이란 중부 야즈드 지방에서 버스 제동 장치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11명과 남성 17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중 7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야즈드주 관리가 밝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순례객들은 이란을 거쳐 이라크에서 열리는 시아파 주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이웃이자 형제와도 같은 파키스탄 정부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한다면서 관련 당국이 구호와 치료에 적극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주재 파키스탄 영사부 직원들도 후속 조치를 위해 해당 지역으로 파견됐습니다. 이란은 매년 17,00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세계 최악의 교통안전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사고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이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일대를 겨냥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총 45개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파괴했다며 이 중에는 모스크바에서 파괴된 11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의 이날 공격은 모스크바를 겨냥해 드론을 이용한 최대 공격 시도 중 하나였다며 일부 드론은 크렘린에서 남쪽으로 38km가량 떨어진 포돌스크시 상공에서 요격됐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아닌 시장은 모스크바의 다층 대공 방어망을 통해 드론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8월 모스크바를 향해 발사된 드론 1기가 모스크바 남정도 쪽의 보스크레yen스키 지방에서 요격됐으며 같은 해 5월에도 크렘린궁 상공에 드론 2기가 출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을 계속해왔지만 인구 2,100만 명이 넘는 모스크바 일대에 대한 주요 드론 공격은 드물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 니우요크를 추가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부전선 포크로우스크 토레츠크에 대해 군 총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며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